고수들을 많이 살펴보니까 좀 어떻냐면요. 일단 불확실할 때는 좀 지켜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움직이는 그 순간에는 남들보다 빨라요. 빨리 반갑습니다. 고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둘이가 뭉쳤습니다. 네. 왜냐? 오늘 너무나 큰 사건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진짜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이거.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고 음, 속상하기도 한 이런 사건입니다. 네. 이제 4월 4일 금요일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이제 결정되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저도 방송을 봤거든요. 예. 이게 봤는데 참 가슴도 아프고 음, 앞으로 또 어떻게 돼야 될지 걱정도 되고 뭐 이렇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근데 우리는 또 관련된 또 부동산과 관련된 또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계기로 저희가 급하게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영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도 좀 조금이라도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네. 저희가 오늘 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저희는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네. 알아볼 거고 사실 또 경제적 관점에서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을 한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또 경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경제적 부동산 관점으로 이제 좀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오늘자 뉴스들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들을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적 영향을 보면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었다. 그래서 투자 심리 개선이 기대된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코스피가 오히려 상승하고 환율 안정 사례가 있었다. 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장이나 이런 게 마감되었잖아요. 네, 네. 이것도 제가 환율이나 이거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가 기대된다. 오히려 이제 이 탄핵된 게 거의 지금 한 90 며칠이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약간은 예상하고 있던 충격이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라는 거에 좀 더 좋은 영향으로 이게 해석한 뉴스가 이래 있고요. 다음 이제 또 안 좋은 걸로는 경제 정책 공백이 우려된다. 네.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국정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력 저하가 우려된다. 그래서 재계는 이제 정치 혼란 최소화,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의 또 뉴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트럼프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 공백으로 인해서 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게 느리게 하고 있는 게 너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좀 안타깝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뭐 네. 컨트롤 타워가 지금 전부 다 탄핵됐고 사실 지금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의 대부분 지금 탄핵 대상에 올라와져 있고 대통령마저도 이렇게 된 마당에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든 아니면 다른 뭐 기존에 있는 정부에서 다른 대통령이 뽑든 어쨌든 뭐 대통령 선거를 또 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빨리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 가지고 국정 운영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환율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워낙 강세가 기대된다. 이제 안정화가 될 거니까. 근데 문제는 미 관세 등 대외 변수로 환율이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맞죠. 이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안정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관세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어쩌면 그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그때 이제 그거 했잖아요. 계엄할 때 네. 완전 박살났죠. 그때 저희 뭐 완전 난리였죠. 경제가 완전 거의 이거는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뭐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환율이 다 진짜 폭삭 망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흘러가면서 아직까지 회복도 못했지만은 어쨌든 그럼에 인해 가지고 지금 차후에 안정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 미 관세 트럼프 홀더의 관세 정책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관세 정책 발표 났을 때 이제 미국의 네. 다우존스라든지 뭐 S&P 500이라든지 미국 주식 시장도 완전 박살이 났었어요. 맞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뭐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지만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왔지 우리가 아직까지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안정화된 게 네. 정치나 경제나 뭐 아직까지 뭐 대외 관계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개발도상국들 사실 미관세를 통해서 진짜 경제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빨리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정치인분들, 그다음에 요 관련된 관료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부동산을 또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요걸 또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 관점을 좀 요약을 해보면 요약 좋습니다. 예, 일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되었다. 일부입니다, 일부 그죠? 네, 그래서 단기적 금융시장은 좀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이제 정책 공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오늘자 반응을 보면요. 네. 제가 오늘 직접 이 뉴스까지도 확인을 다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환율, 환율을 보면요. 오히려 어제보다 네. 좀 낮아졌어요. 환율은 오히려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어제 대비는 1.01% 좀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이제 장 마감이 되었잖아요. 네. 이제 코스피는 소폭 조금 올랐습니다. 오히려 어제 대비 전일이 이제 2,486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2,465로 조금 낮아졌네. 조금 떨어졌네요. 조금 낮았어요. 21.28, 0.86포인트 낮았네요. 네, 전일 대비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큰 충격 대비는 시장은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한번 보시죠. 네. 부동산 쪽으로 보면 정책 변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이제 정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정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과거에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실 영향은 있었거든요. 네. 그냥 특히나 부동산으로 보면 정권이 바뀔 때 진짜 어떻게 보면 이슈적인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가 또 위기지만 돈 번 사람들은 이때 또 잘 올라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재테크로서는 또 틈새 공략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면 이제 시장 관망세가 유지될 것이다. 불확실성 해소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거는 거의 공통적인 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세 번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실제 탄핵된 거는 이제 두 번이고 대통령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 네. 근데 공통적인 거는 거래량이 이제 급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한번 이제 거래량은 한동안은 좀 못 살아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안 그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바뀌면 어떻게 될 거고 안 그렇죠. 바뀌면 또 어떻게 될 거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 뭔가 확실성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적으로 뭔가 좀 불안감은 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정권 자체가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뉴스를 보면 이 같은 뉴스라서 이제 원본은 하나만 했거든요. 그래서 270만 가구 공급 등 윤석열 정부 기조 변경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지연 시 지역별 불균형이 우려된다. 저는 이거 크다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뭔가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좀 연착륙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 공약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270만 가구 공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역대 우리 신도시보다는 최고니까. 근데 요거가 이제 현재 정부에서 이제 하야한다면 내려온다면 이게 차질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공급에 차질이 있으면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가격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잡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조금 실패했던 이유는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정책만 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 정책을 계속 펼치려고 했는데 그렇죠. 또 이게 조금
어디로 갈지 지금 현재는 난항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시외에 이런 270만 가구 이게 이제 시외 시내 합쳐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도심지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 뭐 일기 신도시,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현재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3기 신도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뭐 제대로 되고 있는 것도 잘 없는데 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 대책으로 마련했던 270만 가구 여기가 대부분에 보면 좀 그 약간 외곽지가 아니고 네. 도심지 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 야, 가면 진짜 공급 차질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내용을 또 조금 세 줄 요약하면 네.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네. 그리고 거래는 저는 항상 이제 또 좀 공통점이었고 이번에도 좀 그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로 매수 매도가 다 좀 관망 모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관망 모드로 바뀌지만은 항상 이 안에서 필요한 사람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실수요자 시장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네. 근데 여기서 실수요자 시장으로 가면서 조금 틈새 전략으로 투자자들도 조금 껴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혹시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서 아니면 내가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있어서 지금 여기를 좀 사놨다가 나중에 실입주 할래 이런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분은 실수요자이면서도 투자자예요. 네. 반반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조금 관망 모드로 또 갈 수는 있으나 네. 내가 뭐 직업적으로 아니면 아이들 교육이나 생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분까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 내 집 마련을 못 한다든지 뭐 갈아타기나 이주를 못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한테도 좀 피해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또 움직일까 또 저도 또 이게 관심이 또 가네요. 이게. 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게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탄핵 사건을 가지고 시장을 보면요. 요때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왕성하게 움직일 때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때는 서울, 부산, 뭐 대구, 대전 가리지 않고 또 엄청나게 뛰어다닐 때였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냐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시장 본질적 가치대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정답이죠. 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과거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고 그다음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을 때가 2016년 말부터 해서 2017년 5월경에 5월이 맞나? 5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때 이래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와 시세 변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서울부터 이래 보면요. 서울, 부산이 서로 다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거래량과 시세 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16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2016년 말 요때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보면 거래량이 없었어요. 네. 예. 이 이제 선 평균 선이 이기는 데가 거래량이 많은 구간이고요. 네. 요 구간이 거래량이 작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요 구간 때는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네. 그때 뭐가 있었냐면 파리 대책이라고 네네. 2017년 파리 대책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일시적으로 주춤하다가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규제를 냈는데도 가격이 올랐다. 네. 야.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거는 거래가 없었지만 서울은 가격이 올랐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네. 자, 이제 부산을 보겠습니다. 자, 부산은 전혀 다른 결과가 또 나왔었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부산을 보면 17년 이제 16년 말이잖아요. 네. 요때 특히 저는 이제 우리는 부산 사람이고 또 부산에 제가 요때 재테크 학원을 또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의 맞아요. 심리를 잘 알고 그렇죠. 있었겠습니까? 요때 보면 정말 이제 불장이에서 집만 사면 막
오르는 시기였거든요. 부산은. 맞아요. 이때 재개발이라든지 뭐 재건축 이렇게 분양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엄청 불장이었다가 자 10월 달을 거의 정점으로 하고 쭉 보세요. 거래량이 없죠. 빠졌네. 네. 시세도 시세도 쭉 빠졌네.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은 요때 왜 그렇냐? 이 앞전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2009년부터 해서 11년에 잠깐 쉬는 듯 했지만 다시 쭉 상승을 해왔거든요. 잠깐 쉬고 쭉 상승을 해왔단 거의 말이에요. 뭐 한 2, 3년간을 쭉 올라왔네요. 네. 쭉 2009년, 10년, 11, 12 잠깐 쉬고 13년부터 쭉. 다시 계속 요때는 이 이전에는 뭐였냐면 집 사면 안 된다였고 요때는 안 사면 바보다였거든요. 그러다가 부산이 사실 요때는 굉장히 서울보다도 좀 고평가였어요. 요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지금 들으면 깜짝 놀랄 건데 해운대가 이제 부산의 해운대는 웬만한 서울 이긴다. 막 강남이랑 맞아. 막 네. 비교하고 이랬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사실 저도 부산 사람이지만 해운대와 강남의 비교는 좀 안 맞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때는 해운대가 강남도 이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막 이럴 정도였습니다. 맞아. 예. 한때 이제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창원이 부산을 이기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항상 이제 좀 역사적으로 버블 때는 좀 소도시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도시가 더 큰 도시를 이기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이 올 때가 거의 좀 꼭지였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도 보면 조금 이제 꼭지였고 그 뒤로 좀 하락장이 있었죠. 그렇죠. 사실 이 하락장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규제가 또 한몫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요때 지방은 다 하락했던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대구 정도는 또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구 한번 보고 계시죠. 예, 대구 한번 봅시다. 자, 대구를 보면 거래량을 이제 같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자, 대구는 또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2016년 말이 요때잖아요. 네. 이제 요때 이제 대구인데 이 전부터 이미 대구는 하락이 좀 시작됐어요. 하락이 시작되고 있는데 탄핵 사태가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대구는 저기 보수 정권의 표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때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리고 탄핵 사태가 있으면서 조용했습니다. 조용하고 일시적으로 요때 2017년 파리 대책 있기 전 요때 거래량이 잠시 떴다가 다시 이제 감소했거든요. 근데 그 과거가 이제 요때부터 이미 좀 조용했기 때문에 소폭 이래 오르다가 마지막에는 사실 서울 못지않게 혹은 서울을 이길 정도로 네네. 좀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대구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더 서울보다는 길었지만 결국에는 상승했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대전까지 한번 봅시다. 대전까지. 마지막. 네. 찍고 대전까지 한번 가보시죠. 예, 대전을 왜 보냐면요. 대전 위에 세종시에 폭탄 공급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대전은 또 다른 또 다르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같은 대한민국 이 좁은 같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도 이렇게 지역마다 좀 다르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예,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음. 예. 대전도 보면 이제 세종의 입주물량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네. 이 시세를 보면요, 긴 침체가 있었어요. 진짜 오래 걸렸던 거죠. 예. 그래서 소폭 그냥 대전 안 된다 했지만 조금씩 올랐고요. 거래량을 보시면 거의 평균 정도에 가깝게 평균보다 조금 빠지거나 평균보다 좀 높거나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 전까지 탄핵 때부터 탄핵 이 전국 시대에는 거래량이 좀 작았습니다. 그러다가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스물스물 하다가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이럴수록 좀 본질적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본질적 가치라는 거는 얼마나 시장이 좀 고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수요 공급은 어떻느냐. 네.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사실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게 또 맞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상담이라든지 뭐 매수 이런 것들 도와주신 분들을 또 보면 최근에 굉장히 좀 약간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요런 시국이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파면이 또 이후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필요한 사람은 또 구하지 않을까. 또 뭔가 매수를 또 결정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또 드네요. 금방 말씀이 거의 우리 흔히 말하는 좀 인간 지표라고 불리는 맞아요. 뭐 이런 내용이고 결국 이제 부동산이든 경제든 또 이 사람들의 심리가 네. 아주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물론 뭐 정치와 국제 정세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부적으로 뭔가 좀 정권도 바뀌거나 아니면 뭐 대통령 파면됐고 앞으로 정권도 바뀔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런 우려도 있지만은 결국은 내가 필요한 사람은 또 구입하더라. 네. 이런 인간 지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이런 결정이 났으니까 그 이후에 또 인간 지표 어떻게 또 변할지 네. 저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저는 이건 제 포지션인데 만약에 고대장이라면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다음 대통령까지 또 어떻게 보면 또 선거철이잖아요. 그렇죠. 약 2달 남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지켜보고. 네, 우선 한 달 정도는 지켜본다라는 게 저기 여당 쪽의 정책, 야당 쪽의 정책, 그렇죠. 진보와 보수 쪽의 정책을 다 보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요때는 남들보다 반발 자국 빨리 저는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혹시나 뭔가 좀 부동산 쪽으로 이제 재테크 쪽으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이 들면 들기 전에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고수들은 뭐 제가 고수란 말은 아니고 고수들을 많이 살펴보니까 좀 어떻냐면요. 일단 불확실할 때는 좀 지켜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움직이는 그 순간에는 남들보다 빨라요. 빨리 결정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지방에는 잠깐 주춤하다가 저는 다시 상승 전환 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은 사실 일장일단이 너무 명확합니다. 네. 뭐냐면 공급 부족 여전하다.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부담된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수요가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좀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수도권 투자자라면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볼 것 같고요. 지방 투자자라면 지금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경제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재정 정책 나올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돈이 풀린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은 다 같이 너무 서울이랑 양극화가 심하고 너무 안 좋다. 미분양 심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넘어가는 그 시기 때랑 저는 시장이 많이 흡사한데 그때도 지방부터 해서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조금 보석 같은 걸 좀 찾아보지 않을까. 서울은 한 달 반 정도를 좀 지켜보면서 다음 시그널을 보면서 대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고 대장님 말씀 들으면서 좀 지켜본다라는 것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근데 지켜보는 게 이게 끝까지 뭐 계속 지켜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뭔가 또 사고 싶은 뭐 이유도 있고 이런다면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는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부동산 입지 공부와 그다음에 단지 뭐 이런 것들 상품성 공부, 부동산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뭔가 변화가 탁 일어났을 때 바로 가격에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빨리 잡는 사람이 사실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갑자기 뭔가 좀 감소되고 뭐 이런 좀 안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지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매도 우위 시장이 조금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부산 같은 경우는 네.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요게 나중에는 거래가 좀 잘 안 되고 관망세가 계속되면 사실은 다음으로는 매수 우위 시장이 저는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럴 때 사실은 좀 급매물이라든지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단지들을 내가 선택해서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좀 활동하는 거 보면요 약간 급매물도 사실 사라졌고 네. 뭔가 매력적이고 좀 가격적으로 뭔가 탁 내가 끌리는 그런 것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살려면 급지를 낮춰야 되나 아니면 뭐 좀 못난이라도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딱 시기에 이렇게 관망세가 조금 이어진다면 다시 조금 더 이제 사시는 분들, 매수자들이 조금 더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두 줄 요약을 하자면 네. 이제 입지 가치, 상품 가치,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보는 눈을 계속 키워 나가자. 그렇죠. 네. 이거는 끊임없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혼란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잘 찾아보자.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다음 프로그램 참여 가능합니다. 네.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